만약 여러분의 남편 장례식에 갑자기 명품 정장을 입은 백만장자가 나타난다면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숙 씨, 올해 65세입니다. 남편 박진호 씨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장례식장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그 남자의 옷차림만 봐도 최소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벨트,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까지. 조문객들은 모두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고인과 사업 관계였나? 그런데 이명숙 씨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얼굴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박민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이명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민철이는 회사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트럭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민철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할 때 이명숙 씨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신분증과 휴대폰 그리고 민철이가 늘 차고 다니던 은반지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이명숙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성묘를 가고 민철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남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키, 몸무게, 얼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민철이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예전보다 훨씬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조의금을 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명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민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나 조금 더 낮아지고 성숙해졌지만 그 특유의 톤과 발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명숙 씨는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민철이 아니세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가 갑자기 왜 저래? 저 부자 남자를 아는 사이인가 봐.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민철이에요.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황급히 달려와 이명숙 씨를 말렸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민철이는 10년 전에 죽었잖아.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민철이로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명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민철이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몰라봐요.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이명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명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민철아, 정말 내가 맞니? 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남자, 아니 민철이도 무릎을 꿇고 앉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10년 만에 나타났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그것도 가난뱅이가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때 민철이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1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기절할 뻔했고 친척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누구 무덤에 성묘를 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철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저는 정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죽은 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였어요. 저는 그때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사고 직전에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경찰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이 충격적인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철이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민철이는 10년 동안 죽은 척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민철이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10년 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야. 무슨 일이든 다 말해봐. 민철이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회사 회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럼 그동안 매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건 어디로 간 거였니? 어머니, 저는 그때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민철이의 고백에 이명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카드게임을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댔고 결국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도 사실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도망치려던 참이었어요. 이명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도박에 빠져 회사 돈까지 훔쳤다니. 그럼 그날 밤 교통사고는 어떻게 난 거니? 민철이는 더욱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서면서 친구 김상훈이에게 연락했어요. 상훈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보다 키와 체격이 비슷했거든요. 저는 상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만 숨겨달라고요. 상훈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훈이 차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상훈이가 먼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은 거죠. 저는 뒤따라오다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명숙 씨는 숨을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네, 상훈이었어요. 제 친구 김상훈이가 저 대신 죽었어요. 민철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훈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얼굴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훈이가 그날 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상훈이가 자기 집에 들렀는데 그때 실수로 옷에 음식을 흘렸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맡겨둔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거였어요. 이명숙 씨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훈이는 제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분을 바꿔서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이 저라고 확인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진실에 이명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알고 장례를 치르게 놔뒀니? 민철이는 더욱 괴로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타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 경찰들이 와 있었고 저는 수배 중인 몸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나타났다면 저는 바로 체포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상훈이가 저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경찰에 잡힐 두려움 때문에 그냥 도망쳤어요. 이명숙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상훈이 무덤에 저라고 제사 지낸 걸 알고 있었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민철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요. 특히 기일마다 부모님이 성묘 가시는 걸 몰래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몰랐어요. 이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상훈이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상훈이 부모님께는
뭐라고 했니? 민철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훈이는 고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상훈이의 죽음을 찾는 가족은 없었어요. 오직 저만이 상훈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때 이명숙 씨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니? 민철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훈이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상훈이는 전과도 없고 빚도 없는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때가 강남 개발 붐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모든 돈을 모아서 강남 땅을 샀어요. 물론 처음에는 작은 땅이었지만 몇 년 후 땅값이 수십 배로 뛰었죠.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어요. 이명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10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친구가 대신 죽었다는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민철아, 그럼 상훈이 무덤은 어떻게 된 거니? 우리가 10년 동안 절한 그 무덤 말이야. 민철이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것도 제가 관리했어요. 매달 몰래 성묘비를 내고 무덤도 관리했어요. 상훈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적어도 그것만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 말을 들은 이명숙 씨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묘할 때마다 내가 숨어서 지켜봤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보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나타나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속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명숙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겁쟁이든 뭐든 그건 내 문제야. 하지만 상훈이 부모님께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민철이는 이 질문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상훈이는 정말 가족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18살에 사회로 나온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친구도 저밖에 없었고 연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훈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명숙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돼. 분명히 상훈이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야. 보육원 선생님들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민철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해요. 상훈이의 진짜 무덤도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제사도 지내드릴 거예요. 이때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민철 씨 계신가요? 민철이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도망쳤던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예요. 경찰관들은 민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로 있네요. 이명숙 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간신히 되찾은 아들이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민철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아버지 장례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민철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10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상훈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제대로 된 명복을 빌어드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번 재산으로 상훈이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인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장례식장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조문객이 황급히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김상훈 씨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밤 폭우로
무덤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시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김상훈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이 충격적인 소식에 민철이와 이명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의 충격적인 소식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급히 본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서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명숙 씨는 민철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철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있니? 민철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분명히 상훈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 긴급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후 경찰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철이와 이명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년 동안 강민철 씨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묻힌 시신은 김상훈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폭 조직원인 이강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었습니다. 그럼 상훈이는? 김상훈 씨는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이명숙 씨는 이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절한 사람은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훈이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훈 씨는 현재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지 못한 채 무연고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이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훈이가 살아있었다고요? 그럼 제가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뭐였나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강수라는 조폭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수사 결과 이강수는 그날 밤 박민철 씨를 납치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숙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철이를 납치하려고? 왜요? 박민철 씨가 횡령한 돈이 단순히 회사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조폭 조직이 회사를 통해 세탁하려던 검은 돈이었어요. 박민철 씨가 그 돈을 건드렸다는 걸 안 조직에서 그를 납치하려 한 겁니다. 민철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망친 건 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잡혔다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수는 그 조직의 처리반이었거든요. 이때 이명숙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민철이가 그동안 김상훈 신분으로 살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철이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상훈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상훈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5년 전쯤이었어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무연고 환자 찾기 공고를 봤는데 상훈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몰래 상훈이 치료비를 대고 있었어요. 상훈이가 있는 병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이명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너는 5년 동안 상훈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는 말 안 했다는 거니? 민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훈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저는 이미 5년 동안 그의 신분으로 살아왔거든요. 더군다나 그때는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를 때라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이때 경찰관이 추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훈 씨가 최근 들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민철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민철이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훈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네, 담당 의사 말로는 조만간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명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 하지만 10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상훈이도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철아, 그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된 거니? 상훈이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한 거야? 민철이는 이제야 자신의 지난 10년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상훈이 신분증으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서 고시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게 됐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지역이 개발될 예정인지 미리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경매로 샀어요. 이명숙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매라니,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혼자 했니?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밤새워 가면서요. 그리고 첫 번째 땅을 산 지 6개월 후에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났어요. 땅값이 3배로 뛰었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또 사고를 반복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산 땅들이 모두 개발지구로 지정됐어요. 민철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줬습니다. 5년 차가 되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시작했어요. 특히 IT 기업들에 투자했는데 그때가 마침 4차 산업혁명 붐이 일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투자한 회사들이 대부분 대박이 났어요. 그 후 직접 IT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어요. 이명숙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야? 어머니,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주말도 없이 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해서 언젠가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가난뱅이로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민철 씨,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분 도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훈 명의로 만든 재산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철이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김상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상훈이에게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번 돈과 상훈이 명의로 번 돈을 구분해서 상훈이 목숨 모두 드릴 거예요. 이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무일푼이 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에게는 아직 실력이 있어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도 몇 년 안에 재기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상훈이에게 제대로 보상하는 게 먼저예요. 바로 그때 경찰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상훈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해요. 지금 박민철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민철이는 몸이 떨렸습니다. 상훈이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상훈 씨가 한 말이에요. 본인이 박민철 씨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명숙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한다고? 왜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으신가요? 민철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이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상훈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인천 소재 세림요양병원에 도착한 이명숙 씨와 민철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김상훈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말을 나누게 될까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상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아. 상훈이의 첫 마디에 민철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철아, 고마워. 민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 대신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이명숙 씨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훈아, 무슨 소리니? 왜 그런 말을 하니? 상훈이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암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졌어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오히려 내 생명을 구한 거야? 맞아. 뇌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재구성됐나 봐. 의학적으로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해. 당훈이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철아,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 병원에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성공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민철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나타나지 않았어? 당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철아, 나는 고아야.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내가 내 이름으로라도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상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훈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가 내 무덤에 절한 건 어떻게 생각하니? 당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사실 그것도 제가 부탁한 일이에요. 뭐라고? 이때 상훈이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모, 저는 5년 전부터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철이가 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절대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요. 특히 민철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철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 민철아,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잖아.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너는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아마 나한테 모든 걸 돌려주고 다시 가난해졌을 거고. 그럼 내 부모님은 어떻게 돼? 계속 가난한 아들을 둔 채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명숙 씨는 상훈이의 깊은 마음을 알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0년 동안 이모와 아저씨가 제 무덤에 와서 절해주시고 좋은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죽은 사람 취급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민철이는 상훈이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훈아, 그래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민철아, 넌 이기적인 게 아니야. 넌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서 성공한 덕분에 나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만약 내가 그때 체포됐다면 나는 평생 무연고 환자로 남았을 거야. 바로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상훈 씨, 컨디션이 어떠세요? 선생님,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에요. 의사는 이명숙 씨와 민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연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상훈 씨의 병이 최근 들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뇌종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상훈이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약 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민철이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상훈아,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상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아, 고마워.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10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명숙 씨는 상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훈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말에 상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모,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10년 동안 우리 민철이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남이 될 수는 없잖니. 민철이도 상훈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우리 진짜 형제가 되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진짜 형이 될게. 상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철아.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상훈아. 그 여성은 상훈이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았습니다. 누구세요? 상훈이는 당황했습니다. 나야, 은영이야. 내 여자친구 이은영. 상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바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1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았다고. 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를 찾으려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병원을 다 뒤졌어.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훈아, 너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상훈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은영이와는 10년 전에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은영이는 상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철이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훈아, 정말 축하해. 이제 너도 가족이 생겼네. 의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방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훈 씨의 종양이 생각보다 작아요. 수술비도 처음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치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훈이 수술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훈이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뭐야? 사실 나도 그동안 주식 투자를 좀 했어. 내가 보내준 치료비 중에서 조금씩 모아서 투자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 지금 내 통장에 약 30억 정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0억? 응, 내가 투자한 회사들을 따라서 샀는데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 다 부자야. 이명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아들도 되찾고 새로운 아들도 생기고 심지어 둘 다 성공한 사업가라니. 민철아, 상훈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민철이와 상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제대로 효도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우리 둘이 함께 모시겠어요. 바로 이때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철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폭 조직이 모두 검거됐고 그들이 박민철 씨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도 확보됐어요. 그리고 횡령 사건도 재수사 결과 박민철 씨가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가 취소됩니다. 민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자유로운 거예요? 네. 이제 당당하게 박민철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씨와의 신분 문제도 합의하에 정리하면 법적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병실은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상훈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상훈이와 은영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주례는 민철이가 섰고 상훈이 부모 역할은 이명숙 씨가 해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철이는 축사를 했습니다. 상훈아, 10년 전에는 내가 나를 구해줬고 이제는 내가 너를 구할 차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됐다는 거야. 앞으로 평생 함께 가자. 상훈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철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가족도 얻고 사랑도 얻었어.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야. 이명숙 씨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이제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 후 민철이와 상훈이는 함께 사업을 하며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두 아들이 함께 제사를 모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민철이와 상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